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 베냐민 네타냐후의 백악관 방문,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고조되는 안보 긴장 속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예비선거 시즌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출마를 선언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리쿠드 예비선거에서 눈에 띄게 빠져있는 한 인물과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리쿠드의 고위 지도자였던 율리 에델슈타인. 그는 이제 이스라엘 우파를 대표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법과 자유포럼의 전무이사인 일라나 마잘디아만테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기본법입니다. 에델슈타인 씨,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는 정치 베테랑과 도전자들을 인터뷰하는 시리즈를 진행 중입니다. 그분들은 이스라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특히 법률과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에델슈타인 씨와 이야기하게 되어 기대됩니다. 정말 영감을 주는 선생님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련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시온의 죄수이기도 하셨죠. 이스라엘에 오셔서 정치 경력을 쌓으며 장관과 크네세트 의장 등 다양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방송에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들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베테랑인지 아니면 정계 입문자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구소련에서 태어났고 79년에 출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저는 21살이었습니다. 거절당했고 출국 비자가 거부되어 소위 리퓨즈니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히브리어를 독학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도 제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그 당시 제 히브리어가 정확히 어떤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에서 언어를 전공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한 수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본인들 역시 레퓨즈니크였습니다. 저와 같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시점에서 저와 다른 히브리어 교사들의 활동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가르친 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구소련엔 그런 법이 없었죠. 대신 불법 약물 소지로 체포됐습니다. 제 동료 몇 명도 불법 총기 소지나 불법 행위 또는 경찰관을 공격했다는 등 온갖 조작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87년에 저는 석방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석방된 시온의 죄수들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제 범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즉, 저는 불법 약물 소지를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어떻게 석방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석방되었고 곧 출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7년 7월에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도 기억납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다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원래 제 직업으로 돌아가서 공적 활동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면 신은 웃는다. 우소련에서 알리아라는 대규모 이민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처럼 과거의 난민이었고 시온의 죄수였던 사람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처음에 공공활동과 비정부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 선출되어 그 거대한 알리아 이민 물결의 문제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크네셋에 선출되었고 여러 장관직과 3번의 국회의장직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든 그 경험에서 더 파란만장하고 더 고통스러운 부분들까지도 건너뛰신 것 같네요. 저는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당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겪었던 일들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다룬 이전 영어 인터뷰들을 찾아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고위직을 역임하셨네요. 이민 흡수부 장관도 하셨던 것 같고, 분명히 크네세트 의장도 하셨다고 하셨죠? 코로나 시기에는 보건부 장관이셨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크네세트에서 외교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쿠드를 떠나 새로운 정치적 길을 시작하겠다고 우파 인사로서 선언하셨죠. 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전의 길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원칙에 관한 것 같아요. 제가 리쿠드에 있었던 시절, 리쿠드가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원칙들 말이죠. 이스라엘 땅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 반년 전쯤 유대와 사마리아의 주권에 관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저는 리쿠드 의원 중 유일하게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군 복무에 관해서 우리가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슬로 협정과 가자 지구에서의 일방적 철수로 충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교훈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철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국경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는 외교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징집 대상을 이스라엘 방위군, 즉 IDF로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는 예를 들어 초정통파 인구, 적어도 그중 일부, 즉 전일제 예시바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시도들은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리쿠드와 총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외교국방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해임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합쳐져서 저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리쿠드 당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리쿠드 당내 예비선거에서 1번을 포함해 아주 높은 순위로 선출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리쿠드 당원들 중에 저를 지지하고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고, 제 생각에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제 결정에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리쿠드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과 당 사이에는 적어도 세 가지 주요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언급하신 것 중 하나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법 적용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스를 지켜보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당시 부통령 펜스가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리쿠드의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가 있을 때 이 일을 원치 않았지만 투표는 진행됐고 당신만이 유일하게 당신 말씀처럼 당 입장과 달리 행동한 건 당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 깊이 다룰 예정인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형태로든 징병법을 제정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여러 번 공개적으로 제안된 징병법 초안들이 최소한으로도 부족하다고 아니면 더 나쁘다고 비판해 오셨죠. 당신은 당신의 말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또 다른 주제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는 잘 모르겠고 다시 한번 그 본질 자체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법개혁의 추진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셨죠. 그리고 그건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더 이야기해야겠지만 당신은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대법원 사건 중 하나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대법원과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하레디 징병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도 차차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동떨어진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외교 및 국방위원회 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면한 도전의 깊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나 평등한 의무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현재 제시하는 수치는 즉각적으로 12,000명의 추가 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은 이 나라의 초정통파 공동체에 대해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완전히 이해합니다. 제 제안조차도 많은 예비군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온건하고 너무 타협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우리가 초정통파 집단이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타협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불행하게도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크네셋 의원들과 지도부는 실제로 군 입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타협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전 당신의 질문이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의 즉각적인 결과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전쟁 이후 우리가 처한 경계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세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은 이스라엘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부담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점은 저를 매우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격차입니다. 왜냐하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인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예비군 복무 때문에 300일, 400일씩 사라지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가족들은 이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들조차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과 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리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국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물론 초동통파의 삶의 방식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화가 아닙니다. 두 개의 독백일 뿐입니다. 마치 실례지만 두 명의 청각장애인이 서로 대화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징병법은 어떤 모습인가요? 너무 많은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 법안의 모든 문단을 확실히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과 군 복무를 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정말로 토라를 공부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일정해야 하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예시바에 가보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정통파 지도부가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예시바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랍비 중 한 명에게서 받은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망설이며 드리는 건 우리가 인력과 숫자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랍계 인구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았고 모두의 관심을 돌려야 했습니다. 모두의 관심을 제 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이 초정통파 청년 징집이라는 정부 법안이었다는 사실로 돌려야 했습니다. 청년. 그리고 저는 아랍 인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구가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전쟁들 동안 헤즈볼라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민방위라고 부르는 측면에서 아랍 인구는 심지어 그들 자신의 도시와 마을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 자신의 도시와 마을에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구조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입법적으로 노력해온 한 가지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거나 혹은 결과를 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법원이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적으로 정치 체계의 잘못이라고 하고 때로는 법원의 잘못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쌓은 방대한 경험을 고려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연립정부 체제를 통해 의제를 추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 체제가 과연 어떤 장점이나 약점이 있는지 또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은데요. 그건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두 부서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활동하는 관료제와 사법부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우선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즉, 의제를 추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현재 시스템을 통해 일관된 의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요. 그건 객관적인 어려움이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연립정부 체제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분열된 사회이고 아직 젊은 나라니까요. 그리고 가끔 듣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헌법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과반인 61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현명한 말인지 나라에 필요한지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때때로 제 실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끔 그래요. 저는 항상 무언가를 진정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 징병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정통파가 연정에 참여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합의에 도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는 그들에게는 제가 말했듯이 어떤 형태의 타협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해결책은 양 진영에서 온 시온주의 파벌들이 모여서 폭넓은 시온주의 연정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법안을 내되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듣는 그런 선동적인 말들, 내일이면 모두가 징집되어 곤란이 여단, 기바티 여단, 공수부대에 간다는 얘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법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대화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군 징집 기반을 넓히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반면에 알다시피 초정통파 진영에서 일부 항의가 나온 후에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그것이 크네세트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하루 만에 통과되는 법안들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의장으로서 제가 속해 있던 연합과 여러 번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네세트를 짓밟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그러면 한두 달이 지나면 비생산적인 조항들이 많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실행하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죠.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크네세트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들도 와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미 충분히 논의된 입법안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신참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어떤 이슈에 대해 모두가 동의했던 때를 기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외부 적과의 싸움 외에 그런 합의가 있었던 다른 사례가 있나요? 오늘날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우선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 도달하는 합의가 반드시 완전한 통일이나 똑같은 의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열된 사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박자에 맞춰 행진해야 하는 군대 부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장 논란이 많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이스라엘 좌파와 이스라엘 우파의 접근 방식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 또는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5년, 10년 전 그게 문제였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사회를 거의 두 개의 동등한 반으로 나눴습니다. 지난 크네셋에서 두 번이나 투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반대에 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크네셋 120명 중 한 번의 표결에서 90몇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번은 거의 80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선거 전에 여러 여론조사에 대해 언급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10개의 새로운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생각에는 매우 광범위한 합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인들의 대다수가 이 생각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 크네셋에서 유일하게 이 생각을 지지하는 정당은 이른바 민주당, 이전의 노동당뿐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들은 약 10석을 얻는데 이 정당만이 공개적으로 이 생각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구의 10%,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잠시 주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사법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여기 계실 때 있었던 투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투표 자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주권의 중요성과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 투표는 저에게는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논란거리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하는 것을 계속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생각이 대중적으로 퍼지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저는 이 문제의 명확성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 이건 우리 거지만 사실은 우리 게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 모두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런 태도가 우리 적들에게 온갖 헛된 희망을 주고 심지어 확신이 없는 일부 지지자들에게도 잘못된 기대를 심어준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특정 생각을 지지해 놓고도
정작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일 수는 없고 그런 적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오고 투표가 이루어질 때 저는 도망칩니다.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일부 지역들은 전체 이스라엘 인구에서 폭넓은 합의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2단계에서 마알레 아두빔, 구시에 치온, 아리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다른 곳들에서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넓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도 이곳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넘겨질 곳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명확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많은 난처한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모두 다 좋고 매우 중요하지만 왜 벤스 부통령이 여기 왔을 때였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하레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연정이 무너지면 안보 측면에서 뭐가? 알다시피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 방문이든 다른 방문이든 저는 여러 해 전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모두가 웃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 상황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루호마라고 불리는 비교적 새로운 대규모 동네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곳에는 좋기 수만 명이 멋진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종교인도 있고 비종교인도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민 흡수부 장관이었을 때 우리는 하르호마 지역에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있었고 팔레스타인 땅을 합병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모든 국제 언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람을 데리고 그곳을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BBC에서 온 취재진이 저에게 다가와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장관님, 당신들의 권리 주장과 그곳이 예루살렘의 일부라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3000년 전까지 확인해 봤지만 예루살렘에서 건설하기에 좋은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방문이 있고 내일은 저 방문이 있고 그리고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선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기 대통령의 방문이 있고 전직 대통령의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참석해야 하는 어떤 국제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있다면 제 말은 누군가를 놀리거나 일부러 약 올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영어로 딱 맞는 번역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답타를 하는 것처럼요. 아시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비판은 우파에서도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요? 당신은 마알레 아두밈과 구시에 치온,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이 이른바 합병되어야 한다고, 즉 이스라엘의 주권이 그곳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공동체들은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군요. 그건 절대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동예루살렘강과 골란고원에서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꼭 이 부분을 논의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먼저 일반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책 중심적인 질문들도 드릴 거예요. 선생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현재 크네셋과 정부 사이의 권력 균형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크네셋이 감독 권한 면에서 상당히 약하다는 말을 듣곤 해요. 그리고 정부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정부가 마땅한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법적 행동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균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크네세트에는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원, 법무장관, 관료들 모두가 매우 강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 모두에서 활동하신 분으로서 직접 경험하신 그 역동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사법권에 관한 다른 질문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어요. 우선 시작하자면 크네셋 정부, 크네셋. 아마도 당신은 매우 예의 바른 사람들을 쇼에 초대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크네셋이 약하고 정부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알다시피 그들은 정말로 절제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 크네셋은 정부에 비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점에서 정부를 비난해야 한다고요.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네셋 의원들 자신이 특히 연정에 속한 의원들은 자기 역할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나 대화를 엿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꽤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국회의장이었을 때도 그랬고, 또 분명히 당신이 여러 번 언급했던 외교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그랬어요. 당신도 연합의 일원이 아닌가요? 당신은 그냥 일들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정부에 반대할 수 있죠? 참고로 우리의 임무는 정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연합 구성원이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생각, 즉 크네세트 의원이 정부를 섬기기 위해 선출된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저는 다른 게스트들처럼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크네세트가 훨씬 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의장들이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정부의 법안을 도장 찍듯이 통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논란이 되는 사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임기 초반에도 몇몇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중요한 법안이 제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정말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꽤 넓은 합의가 있었지만 알다시피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연기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 법안을 담당하는 장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의회 경험도 정부 경험도 없는 신임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윤리,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도 연립정부의 일원이 아닌가요? 왜 추가로 논의해야 하죠? 그냥 법안을 승인하면 되잖아요. 그건 꽤 솔직한,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정말로 그걸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화가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항상 존재해왔던 건가요? 그리고 만약 변화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세요.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신이 상대방에게 거기에 가차없이 하셔도 있었습니다. 됩니다. 덜 공손하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정부는 일부 크네세트 의원들이 감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알다시피. 그리고 활동이나 법안에 대해 비판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 등을 좋아하지 않죠.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보통 농담으로 벤구리온이 알다시피 벤구리온이 크네셋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는 텔아비브에 크네셋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총리 관저와 국방부가 있는 곳 벤구리온이 있는 곳이죠. 기억하신다면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원치 않아 크네셋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크네세트가 개입하길 원하지 않았고 크네세트는 개입하길 원했습니다. 지금은
크네셋은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무조건 비판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늘 현명하진 않죠. 연합은 제가 말했듯이 정부에서 무언가가 오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경우에 법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진지한 논의도 없고요. 위원회에서의 논의는 결국 고함만 오가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논의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시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법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종종 제기되는 불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주로 우파 성향의 의원들이지만 꼭 그들만은 아니고 법률 자문과 법률 관료제가 사실상 정책 결정을 장악했다는 것. 정책 결정이 법원, 정부 법률 고문, 각 부처의 법률 자문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자체가 또 다른 과제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비판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법개혁이 시작된 방식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1월에요. 2023년에 진행된 것은 필요한 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능성을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얻고 싶어 한번 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입법이나 정책 중에서 예를 들어 대법원이 크네세트의 입법을 너무 쉽게 무효화하는 것은 그다지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논의가 없고 모든 것이 고함치는 싸움이 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때 저도 대법원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특정한 사건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무언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재정위원회의 예산 논의에서 어떤 사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어요. 저는 크네셋 의장으로서 요구했습니다. 저는 추가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크네셋의 법률 고문도 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추가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가 대법원에 갔고 대법원은 제 입장과 크네셋의 법률 고문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법원에 대한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야당을 지지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크네세트 일에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로 제 의견을 위원회에 강요하기로 결정했다면 저만의 방법이 있었죠. 제가 예산안이 이 문제에 대해 추가 표결을 하기 전까지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국회의장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다시피 크네세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짚으셨죠. 왜 크네세트가 이렇게 약할까요? 왜냐하면 크네세트의 절반, 오늘날을 예로 들면 크네세트의 야당은 크네세트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에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네세트의 연정은 내가 크네세트와 사법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두 부분 모두를 듣고 기뻐할 크네세트 의원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크네세트를 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설명하신 것과 비슷하게 당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반대하셨다고 하셨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체제가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당신을 불리한 입장에 놓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문제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거나 아니면 꼭 불리한 건 아니더라도 당신이 원했던 무언가로 인해 구체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때도 당신은 여전히 연합체제를 옹호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법개혁 추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셨나요? 다른 제안을 하셨을까요? 혹시 다른 내용도 제안하시나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더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균형, 더 더 많은 많이요. 자제. 저에게 알려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크네셋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심지어 크네셋 내부 사안에까지 간섭하는 일이 덜 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크네셋을 짓밟는 일이 줄어들고 크네셋이 정부 활동을 더 많이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꽤 넓은 합의로 크네셋에 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극단적인 찬반 논쟁으로 몰아가는 건 아주 쉽지만 당신이 개혁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런 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꼭 그런 건 애니원 아닙니다. 분명히 꼭 필요한 개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이 제기한 각 부처의 법률 자문관들에게 주어진 추가 권한에 관한 몇몇 질문들과 때때로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권력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새로운 현실과 스스로 조율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년, 30년 전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해 보면 많은 경우에 대법원은 크네셋의 판단을 맡깁니다. 제가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논란이 많은 사안을 여러 방식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이가 있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해 봅시다. 누가 유대인인가요? 위안법, 유대인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사들이 크네셋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결정을 맡기며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입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크네셋이 행동하지 않았을 때 대법원이 개입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크네셋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결정만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크네셋을 강화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률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권한을 제한하는 거죠. 권한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강력할 권한을 수 있는 제한하는 거죠. 권한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겁니다. 겁니다. 이것이 권한을 제한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사법부를 강화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쟁점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 혹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수년 동안 이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는 것은 일부 우익 포스터들이 왜곡된 그림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크네셋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편이죠. 이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크네셋은 사실상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네셋은 저는 그래요. 그게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립 체제가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크네셋을 바라볼 때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주 작은 비율에 불과해요. 미리 아마도요. 제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처음부터 크네세트 의원 대다수와 다르고 소수만이 자신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보죠. 그래도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참신하긴 한데 그래도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알죠? 크네세트가 제대로 행동하고 진지한 토론을 할 때, 그리고 단순히 알다시피 고함치고 휘파람 불고 그런 것들 말고요. 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삶과 관련된 입법이 크네세트 의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들은 크네세트 의원들이 단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모욕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좋아요. 하나, 보너스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인데 누가 저를 무대에서 끌어내리기 전에요. 그건 알리아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전에 그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신이 이민 흡수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알리아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집과 안전을 찾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들에게 적합하다면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해외에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런 이주를 장려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요, 올림이 더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는 것도 포함해서요. 저는 달콤하게 노래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노래와 찬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들려줘도 그들이 이스라엘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그게 그들에게 맞는지, 즉 누구에게 적합한지의 문제죠. 저는 이민 흡수부 장관으로 있을 때조차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알리아를 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외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그랬을 때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이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일과 들어오는 일. 우리가 알리아라 불러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이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니까 정말 쉽다고들 하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여전히 제 생각에 그 결정을 내리는 분들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기로 오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로 오는 길에 여러 가지 모험을 겪었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날을 단 한 번도 절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이민자들을 어떻게 유치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의 모든 대화가 그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 때, 더 나아질 때, 더 넓은 합의와 더 많은 통합이 아니라 단결, 사람들 사이의 어떤 상호 이해와 함께 우리는 매우 다르지만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매우 초정통파 유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어떤 종교나 종교적 소속에 대해 아무것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완전히 세속적인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저와 매우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또 저들에게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이기면 유대인 전체가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여기서 제정하는 모든 법,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는 모든 것은 해외에 있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이스라엘 이주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무리하기에 아주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중요한 정치적 발표가 있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해야 한다면요. 그리고 그 점에서 저는 그걸 캐묻는 건 아닙니다. 이 쇼의 요점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때가 되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에델스타인 씨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른 출연자들과 이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